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 IPO 시간에는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현재 에어비앤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우리가 다 함께 에어비앤비에 투자를 하자라는 투자성이 강한 영상이 아니라 단순히 에어비앤비가 최근 들어서 IPO를 하였기 때문에 이 회사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현재 재정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는 작년 12월 9일자 2020년 12월 9일날 IPO를 하였는데요.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찍고 있는 3월 3일자로 불과 3달밖에 되지 않은 IPO를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이 회사를 주식시장에서 찾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심볼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심볼이 ABNB라고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서비스 플랫폼 회사인데요. 자신의 방, 집, 별장과 같은 장소를 타인에게 중개를 해주는 P2P 회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회사이지만 창립 당시만 하더라도 매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회사인데요. P2P 비즈니스 모델로 가장 성공을 한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버는 2009년 3월 달에 이 회사가 창업을 하였는데요. 에어비앤비는 이거보다 1년 전 2008년 8월 달에 P2P 비즈니스 모델로 이 회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한번 보고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out at the world. Isn't it wonderful? And see all the places we call home. Hand-built hideaways, castles in the clouds, and bungalows with a beach out back. On Airbnb.com, you can book and stay in any one you like, all for a price that suits you. It's simple. Just enter where you want to go, the dates you want to be there, and choose from thousands of places. Then decide between a room or having the whole Airbnb home to yourself. Before you travel, you can chat with your host, so you're not meeting a stranger. And you can leave reviews for each other after your stay. Make yourself at home, wherever you go. Belong anywhere with Airbnb. 영상에 이어서 에어비앤비의 간략한 통계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에어비앤비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1억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를 했었고요. 그리고 초당 6명이, 1초당 6명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체크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1박 임대료가 185불, 하나로는 약 2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1박에 2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평균 임대료로, 그러니까 임대료 중에 매우 높은 임대료를 가진 100만원짜리, 1박에 100만원짜리 비용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임대료가 높은 거고요. 실제로는 제가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1년 6개월 전에 뉴욕시티에서 에어비앤비로 숙박을 한번 묵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1박 뉴욕시티에서 숙박 비용이 약 70불에 달했습니다. 한 8만원, 9만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호텔에 비해서 좋은 숙박 시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뉴욕시티에서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1박을 묵을 수 있다는 것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통계는 바로 이 회사의 평균 숙박 기간이 3박 4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고객들이 이 에어비앤비를 숙박을 하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3박 4일 정도를 묵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 통계는 전 세계의 2.9 밀리언, 그러니까 290만 명 이상의 호스트가 에어비앤비에 호스트를 하고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주요 고객을 보시면요. 25세에서 34세가 무려 36%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은 35세에서 44세가 무려 23%를 차지하는데요. 반면에 65세 이상은 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에어비앤비의 주요 고객이 바로 밀레니얼 세대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에어비앤비 사용자
예측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는데, 이 이유가 바로 이 통계 자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에어비앤비 사용자가 급감을 하였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를 사용을 하지 못했고 평균 사용자가 급격하게 감소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이 되거나, 그리고 사람들의 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야지만 에어비앤비 사용자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전 수준까지 상승을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회사 가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년도만 하더라도 30빌리언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38빌리언 달러로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상승을 해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20년도에 이 회사의 가치가 18빌리언 달러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IPO를 하기 직전의 가치인데요.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에어비앤비의 사용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회사 가치가 2018년 대비 거의 반절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이 회사가 2020년 IPO를 하고 나서 급격하게 회사의 가치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최근 자료는 117빌리언 달러의 회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거나 하면은 앞으로 이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회사의 가치가,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를 기대를 하고는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높은 회사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창립일자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 8월 달에 창립을 했는데요. 이 회사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서 창업이 된 회사입니다. 창업자로는 브라이언 체스키, 조 게비아, 나단 브레차르지크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동업자가 함께 창업을 하였는데요. 이 회사의 현재 위치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금 이 사진이 보시는 직사각형처럼 생긴 이 회사가, 에어비앤비의 본사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888 브래넌 스트리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 방문하면 꼭 방문을 해보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에는 에어비앤비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2월 달에 대학교 동창 친구 2명이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금문교 사진이 보이시죠? 이때 2명이 샌프란시스코를 이사를 하게 되고, 거실에서 에어 매트리스를 설치를 하고 나서 아침 식사를 제공을 하는 숙박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집에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물가가 더 높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혹시 자신의 거실 공간을 어떻게 이윤 창출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거실에다가 이렇게 이 오른쪽 사진처럼 에어 매트리스를 설치를 하고 나서 아침 식사까지 제공을 하면은 돈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다른 대학 동창 친구인 나단이라는 친구가 CTO로, Chief Technology Officer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좀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스타트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를 하고 나서 2008년 8월 달에 airbedandbreakfast.com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을 하게 돼요. 처음부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airbedandbreakfast라고 하는 매우 간단한 웹사이트를 하나를 개설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개설을 하고 나서 2009년에 폴 그레햄이라고 하는 개발자로부터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곳에 초청을 받게 되는데요. 이 Y 컴비네이터가 아마도 이 스타트업들을 성장을 시켜주는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대를 받고 나서 2009년 3월 달에 사용자가 무려 10,000명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되고 숙소는 2,500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 8월 달에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나서 불과 7개월 만에 사용자가 10,000명까지 늘어나고 숙소가 2,500개까지 늘어났다는 건데요. 급격하게 갑자기 팽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 시리즈 A 라운드에서
자금을 조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South by Southwest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그 해 앱 상을 수상을 받고요. 그리고 2011년 10월 달에는 에어비앤비의 런던 사무실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이 회사를 창업을 하고 나서 3년 만에 벌어지게 된 일인데요. 2011년 10월 달에 런던 사무실을 오픈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파리, 밀란, 바르셀로나, 코펜하겐, 모스크바, 상파울로까지 우리가 알 법한 대도시들의 에어비앤비 사무실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2012년 말에는 시드니를 포함한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국가에다가 사무실을 오픈을 하는데요. 그리고 2013년 총 사용 게스트가 900만 명을 넘어가고 총 객실의 수는 25만 명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창업 이후에 처음으로 수익을 달성을 하게 되는데요. 연간 매출이 2015년 대비 매출이 무려 8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이면은 거의 창업 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수익을 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에는 200밀리언 달러의 수익을 얻었었지만 하지만 1년이 지난 시점 2019년에는 다시 322밀리언 달러를 적자를 보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2020년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약이 평균 41%에서 가장 심했을 때는 무려 96%까지 급격하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펀딩 역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IPO를 한 회사가 어떻게 투자를 받았고 얼마의 투자를 받았고 누구에게부터 받았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럼 가장 첫 번째 에어비앤비의 펀딩은 바로 2009년 1월 달에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곳에서 2만 달러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Y 컴비네이터가 바로 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곳인 Y 컴비네이터인데요. 2만 달러를 투자를 받고 나서 2009년 4월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60만 달러를 한국 돈으로는 거의 7억 원이 되는 돈을 세퀴아 캐피탈이라고 하는 곳에서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 11월 달에는 7.2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받으면서 시리즈 A 라운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즈 A 라운드라는 게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받을 수 있는 시리즈 A 라운드라고 펀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뒤로는 시리즈 B, C, D, E, F까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뭐 IPO까지 갈 수 있겠죠. 보시면은 2008년 8월 달에 창업을 하고 나서 2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리즈 A 라운드로 7.2밀리언 달러를 받았다는 걸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걸 성장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 7월 달에는 112밀리언 달러를 앤드레슨 호로위츠라고 하는 캐피탈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2014년 4월 달에는 450밀리언 달러를 TPG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이때 시가총액이 무려 10빌리언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2015년 6월 달에 1.5빌리언 달러를 이때가 시리즈 E 라운드인데요. 제너럴 애틀랜틱이라고 하는 펀드 회사로부터 1.5빌리언 달러를 투자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2016년 9월 달에 555.5밀리언 달러를 구글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로 구글이 캐피탈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저는 에어비앤비 IPO에 대해서 함께 정보를 모으기 전까지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를 검색 회사로만 생각을 했었지만 물론 다양한 회사들,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구글이 실제로 캐피탈 회사를 운영을 한지 몰랐었는데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2016년도에 에어비앤비에 투자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투자 가치가 에어비앤비의 시가총액이 30빌리언 달러에 육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7년 3월 달에는 1빌리언 달러를 추가로 투자를 받으면서 총 펀딩 자금이 3빌리언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달에는 1빌리언 달러를 추가로 펀딩을 받으면서 실버레이크, 식스 스트리트라고 하는 펀드 회사로부터 마지막으로 IPO 하기 전에 투자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에어비앤비가 어떠한 회사들을 인수를 하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처음 인수한 회사는 2011년 5월 달에 인수를 한 독일 경쟁사 아콜레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아콜레오는 에어비앤비가 창립을 하고 난 이후에 독일에서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로 에어비앤비와 매우 비슷한 흡사, 동일한 거의 비슷한 회사를 창업을 하였는데 바로 이 에어비앤비가 미국 시장을 뛰어넘어서 유럽으로 진출하고자 이 아콜레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12년 런던 올림픽 직전에 런던에 위치해 있던 경쟁사인 크래시 패들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매우 똑똑한, 현명한 인수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런던 올림픽 이전에 이 크래시 패더라고 하는 회사가 얼만큼의 사용자를 보유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런던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 것을 예측을 하고 그곳에서 경쟁사인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알릴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2012년 11월 달에 온라인 시티 가이드 회사인 네이버와이즈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였고 그 다음에는 2012년 12월 달에 위치 기반 질문 그리고 답변 플랫폼인 로컬마인드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보시면은 2011년, 2012년까지는 그 비슷한 경쟁사를 인수하였던 반면에 2012년에 들어서는 가이드 회사 그리고 그 위치를 기반을 한 질문 답변 플랫폼까지 이렇게 이 회사가 숙박 업체를 뛰어넘어서 가이드 시장까지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인수를 하였다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2017년 2월 달에 빌라 임대 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이 회사 이름이 럭셔리 리트리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달에는 소셜 결제 스타트업 틸트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였고요. 그리고 2017년 11월 달에는 여행 접근성 관련 회사 어코 마블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달에는 당일 호텔 예약 서비스 호텔 투나잇을 인수를 하였고 2019년 8월 달에는 장기 기업 투숙객 서비스인 얼반 도어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럭셔리 리트리트라고 하는 회사는 빌라 임대 회사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어비앤비가 조금 저렴한 숙박 업체로 속했다면은 이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좀 더 비싼 고급 빌라 호텔들을 대여를 해줄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났고요. 그리고 틸트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코마블이라고 하는 회사는 여행 접근성 관련 회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뛰어넘어서 이 어코마블이라고 하는 회사가 몸이 조금 불편하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까지 에어비앤비가 확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 투나잇의 경우에는 그 당일자로 급하게 호텔 숙박에 필요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얼반 아웃도어의 경우에는 장기 기업들 그러니까 기업체들에서 다른 도시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기업 직원들이 갑자기 출장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숙박을 제공을 하고자 에어비앤비가 인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의 IPO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에어비앤비는 작년 2020년 12월 9일자에 IPO를 하였습니다. 이 IPO 시작 가격이 68불에 불과했는데요. 그리고 이 68불의 회사의 가치는 시가총액이 47빌리언 달러이었다고 합니다. 시작 가격은 68달러였지만 IPO의 마감 가격이 그러니까 그날 하루 IPO하고 장 마감한 가격이 무려 146달러까지 상승을 함으로써 시작 가격 대비 112%나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 역시 그의 2배에 해당하는 85.5빌리언 달러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시가총액 85.5빌리언 달러를 그 다른 비슷한 회사들과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숙박 예약 회사 겸 온라인으로 비행기를 예약을 할 수 있는 익스피디아라고 하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18빌리언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리어트 호텔의 시가총액은 42빌리언 달러, 힐튼 호텔은 29빌리언 달러, 그리고 델타 항공 비행기 회사는 30빌리언 달러에 불과한데 이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85.5빌리언 달러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숙박 시설도 가지고 있지 않고 비행기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단순히 이 회사가 이러한 P2P 비즈니스 모델 하나만으로도 시가총액이 85.5빌리언 달러라는 건 그만큼 이 회사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그만큼 앞으로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성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거품이 매우 많이 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에어비앤비에 대한 이슈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성공적으로 IPO를 하였지만 이 에어비앤비에 대한 이슈 또한 알아야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가장 적은, 그러니까 가장 이슈 난이도가 낮은 문제로서는 늦은 예약 취소, 기물 파손, 물건 도난, 편의시설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을 하는 사람들이 기문을 파손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도난을 했을 때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이슈가 있는데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이 숨겨진 카메라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자로 뉴스에 난 기사 중에 하나가 에어비앤비 숙박 업체를 통해서 한 숙소에 묵었는데 이곳에서 자신들이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에어비앤비의 브랜드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매우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큰 문제는 바로 단기 임대 제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도시,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베를린, 런던, 뉴욕시티, 파리,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도쿄 같은 이러한 대도시들에는 단기 임대 제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해줄 때 뭐 1년 이상이나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으로만 임대가 가능하지 단기로 3박 4일자로는 임대를 해줄 수 없다는 게 이 국가들의 법적인 법률의 제한을 받는다는 게 에어비앤비의 이슈인데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몇몇 국가들에서는 실제로 에어비앤비의 사용을 금지화시키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큰 문제는 바로 지금 현재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행이 제한을 받고 있고 앞으로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고 나서 이후에도 에어비앤비가 이전과 같은 비슷한 사용자 수까지 상승을 시킬지 그리고 그보다 더 뛰어넘는 성장성을 보일지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다른 전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더 큰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에어비앤비의 성장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성, 성장성, 주가 분석과 투자 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알기 위해서 이 서비스의 구조,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고 수익성을 알기 위해서 재무 구조, 그리고 성장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산업, 그리고 주가 분석을 위해서는 차트와 재무 비율을 통해서 이 회사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회사의 서비스는 일반 개인이 여행자에게 숙소를 임대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용자는 저렴한 가격에 가정적인 숙소를 찾는 동시에 호스트는 수입을 얻기 위해 집을 단기간에 임대를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 간의 사용자와 호스트 간의 니즈를 충족을 시켜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바로 공유경제, P2P 경제 모델인데요. 구매자와 판매자는 인적 자원과 물리 자원의 플랫폼을 통해 공유를 하는 경제 모델인데요. 보시면은 이 기업의 경우에는 상품과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은 하지 않고 이것을 두 사람 간에 연결만 시킴으로써 수익을 창출을 시키는 P2P 경제 모델이라고 에어비앤비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이베이 그리고 크레이지리스트라고 하는 회사들과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이베이와 크레이지리스트의 경우에는 미국에 국한된 P2P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베이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에 반면에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이베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P2P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들을 늘리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 회사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호스트들을 더 많이 이베이에 비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파이가 커지고 있고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더 많은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에어비앤비는 그러한 글로벌 경제 P2P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 회사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이 회사가 어떻게 이윤 창출을 하고 있느냐가 정말 이 회사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회사가 이윤 창출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바로 서비스 이용료인데요. 이 서비스 이용료를 호스트에게서는 3%를 받고 게스트로부터는 5%에서 15%가량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박에 100불짜리 에어비앤비 숙소를 묵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호스트로부터 3불을 이윤 창출을 하고 그리고 게스트로부터는 평균 10%가량의 이윤 창출을 함으로써 13불에 거의 10%, 15%에 되는 수익 구조를 서비스 이용료로 벌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할수록 수익 구조가 상승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에어비앤비의 재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익계산서, 에어비앤비의 손익계산서는 제가 야후 파이낸스라고 하는 곳에서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야후 파이낸스에 가셔서 ABNB라고 하는 회사를 검색을 하고 이 회사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검색을 하시면 이와 동일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 손익계산서에 하나부터 10까지 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집중을 하고자 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바로 수익 비용, 그리고 운영 비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한 가지 마지막으로 4번째는 넷 인컴이라고 해서 순이익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은 수익은 total revenue라고 하고 수익 비용은 cost of revenue, 운영 비용은 operating expense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익 비용과 운영 비용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 수익 비용, cost of revenue는 이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서 수익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운영 비용은 그 외의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드는 회사라고 했을 때 그 물건에 드는 재료값이 바로 cost of revenue, 수익 비용이라고 될 수 있고, 그 외의 비용들,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배달을 하는데 아니면 광고를 하는데 마케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운영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알기 위해서 보고 나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당기 순이익, 넷 인컴이 왜 증가했고 왜 하락을 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바로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 한번 볼게요.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의 에어비앤비의 손익계산서입니다. 보시면은 토탈 레비뉴가 그러니까 수익이 480만에서 330만으로 2020년에 급격하게 감소를 했다고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수익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예측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수익 비용 역시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영 비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Operating Expense인데 Operating 비용, 운영 비용이 410만에서 590만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이번에는 당기순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당기순이익이 2019년은 마이너스 67만이었던 반면에 2020년도에는 무려 마이너스 458만 4천으로 작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그러니까 운영 비용 그리고 세금을 지불하고 난 비용을 전부 다 빼고 이 회사가 이윤 창출한 게 마이너스 458만 4천이라는 건데, 이 전 연도 대비 급격하게 순이익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하락을 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토탈 레비뉴, 수익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그에 반면에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운영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차대조표에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거는 3가지입니다. 바로 asset, 자산, liability, 부채, equity, 자본인데요. 자산이라고 하면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그리고 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부채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이라고 볼 수 있고, 자본의 경우에는 바로 이 자산에 부채를 뺀 금액이 자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차대조표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본이 왜 증가했고 왜 하락을 했는가, 과연 자본이 이 회사가 운영을 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함으로써 상승을 했는지, 아니면은 부채가 상승을 함으로써 자본이 하락을 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밸런스 시트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의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은 자산이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약 200만 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왜 자본이
그러니까 자산이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시면은 레비뉴를 보시면은 레비뉴가 수익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수익이 감소를 했는데 불구하고 자산이 증가를 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바로 Common Stock Equity 보시면은 이 회사가 작년에 2020년도에 IPO를 하였기 때문에 자본금을 투자자들로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이 토탈 에셋을 클릭을 하셨을 때 이 밑에 캐시라고 나옵니다. 캐시가 가지고 있는 현찰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를 보시면은 부채가 900만에서 700만 원으로 하락을 했죠. 700만으로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회사가 아마도 전 세계에 있는 그 회사의 사무실들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떠한 그 부채들을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래도 부채를 하락을 시켰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탈 에퀴티, 바로 이 두 개를 뺀 금액이 290만 원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전체 부채, 토탈 뎁이 200만 가량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전년도 대비 419만 원에서 232까지 상승을 했다는 것은 이 회사가 물론 IPO를 통해서 돈을 급격하게 자산을 증가시켰지만 그와 동시에 부채를 증가를 시킴으로써 이렇게 이 자산의 가치가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대차대조표만 보았을 때는 이 회사가 이윤 창출을 하지 못했지만 IPO를 통해서 회사의 가치를 상승을 시켰고 동시에 부채를 늘림으로써 회사의 가치가 상승을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금 흐름에서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OCF, 영업 현금 흐름이고, 두 번째는 Investing Cash Flow, 투자 현금 흐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Financing Cash Flow라고 해서 자금 현금 흐름인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한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영업 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이 회사가 정말 이 회사가 운영을 함으로써, 영업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렌탈을 해줌으로써 숙박을 통해서 얻는 이익금을 영업 현금 흐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 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이 회사가 다른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회사가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그러한 투자에 대한 현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Investing Cash Flow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 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Financing Cash Flow라고 하는데 이 Financing Cash Flow를 차지하는 가장 큰 두 개가 바로 배당금, 디비덴드라고 하는데요. 배당금을 통해서 이 회사가 이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불을 했다면 잔금 현금 흐름이 하락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현금 흐름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부채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을 때 이 자금 현금 흐름이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배당금, 디비던트가 상승을 하게 되면, 지출을 하게 되면은 자금 현금 흐름이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 반면에 부채, 데프트, 이 부채가 상승을 하게 돼서 돈을 더 회사에 충족을 시키게 되면 이 Financing Cash Flow가 상승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증가를 했고 어떻게 하락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보면은 2020년 대비 2019년을 보았을 때 영업 현금 흐름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22만에 불과했지만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 62만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투자 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47에서 7만 9천까지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더 자세한 사항은 어떻게 인베스팅 캐시플로우가 상승을 했는지는 이 회사의 야후 파이낸스 캐시플로우에 들어가셔서 클릭을 하셔서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투자를 했던 부동산들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회사들에 대한 주식들을 처분을 함으로써 인베스팅 캐시플로우가 상승을 했다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낸싱 캐시플로우를 보실 수 있는데 파이낸싱 캐시플로우가 2019년 대비 2020년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IPO에 대한 영향으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클릭을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던 게 long-term debt라고 해서 장기 부채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이 돈을 빌려온 것에 대해서
이자를 계속 지불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말은 즉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물론 현명하게 부채를 끌어들어와서 그 자금을 통해서 이 회사가 더 많은 자본을, 더 많은 자산을 증가를 시키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회사가 IPO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부채를 끌어들였다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 부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19년 대비 2020년 free cash flow,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한 실제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9만 7천 원, 한국 돈으로 계산했을 때 이 회사가 9만 7천 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마이너스 66만 원, 마이너스 적금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손익계산서만 보더라도 총 매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30% 하락을 했고, 영업 비용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7%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기 순이익을 보면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579%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하늘색으로 표시를 한 거는 부정적인 걸 의미하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긍정적인 걸 의미합니다. 총 매출이 당연히 하락을 했다는 건 부정적인 걸 의미하고요. 영업 비용이 감소를 했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비용을 절감을 했고 매출을 더 상승을 시켰다는 건 좋은 의미겠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에어비앤비가 비용을 그래도 그나마 줄였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영업 비용을 줄인 것에 비해서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579%라고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2020년도에는 그랬다는 거고, 보시면은 2018년도에는 마이너스 16,860이었습니다. 그의 반면에 2019년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당기 순이익이 거의 3,000배가량 당기 순이익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 반면에 지금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당기 순이익이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지 않은 마이너스 579%라고 보면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선방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차대조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총 자산이 전년도 대비 26% 상승했고요. 총 부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부채 비율의 경우는 80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 비율은 debt to equity라고 해서 부채 대비 자본 비율을 부채 비율이라고 합니다.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가지고 있는 자본이 많은 반면 부채가 낮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부채 비율이 80이라는 건 비교적 높은 거라고, 매우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 자산 가치는 PBR이라고 하는데, 이 PBR이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아예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주당 순 자산 가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이 회사가 매출이 마이너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당 순 자산 가치가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회사가 그렇게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성장을 시키는데 쓰고 있어서 매출이 마이너스라고 또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반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아예 어떠한 이윤 창출도 하고 있지도 못하는데 이 회사의 가치가 117빌리언 달러라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의 거품이 그만큼 많이 꼈다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동 비율을 보시면은 이것은 유동 자산, 그러니까 유동 자산 대비 유동 부채를 나눈 비율로, 유동 비율이 1.2에서 2 사이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거라고,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1.74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나쁘지 않은 유동 비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현금 흐름표, 캐시플로우를 보도록 하겠는데, 영업 현금 흐름이 작년 대비 마이너스 382%였고, 투자 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플러스 123%, 그리고 자금 조달 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플러스 244%였습니다. 보시면은 영업 현금 흐름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고, 그 반면에 투자 현금 흐름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현금 흐름 역시 상승을 했지만, 이것은 순전히 이 회사가 영업을 통한 자금 조달 현금 흐름이 상승을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이 회사가 장기 부채를 급격하게 땡겨왔기 때문에 자금 조달 현금 흐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잉여 현금 흐름, free cash flow, 이 밑에 있는 거, 가장 밑에 있는 거 보시면은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786%로 많이 free cash flow, 잉여 현금 흐름이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장성, 이 에어비앤비의 산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회사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09년 대비 2019년 연평균 성장률이 153%였습니다. 정말 막강한 연평균 성장률인데요. 연간 153%까지 그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은 정말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2018년도만 하더라도 growth rate이 40%에 달았습니다. 한 해 동안. 하지만 2020년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021년 지금 현재 시점 연평균 성장률 과연 이것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연평균 성장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펙트로 2020년도 매출이 마이너스 30%가량 하락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말 10년 이상을 보았을 때 에어비앤비가 상승을 할 가능성은 높겠지만 앞으로 1, 2년 안에 보았을 때는 에어비앤비의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날이 올까라는 그런 좀 의문점이 드는 그런 현재 상황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재무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무 비율을 보시면은 current ratio, 유동 비율과 PE, 주가 수익률, 그리고 PS, 주가 매출 비율, PB, 주간 순자산 비율, debt to equity, 부채 비율을 통해서 이 회사의 주가를 재무 비율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current ratio의 경우에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얼만큼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아무래도 이 유동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산이 높고 부채가 낮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유동 비율은 낮은 게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수익률의 경우에는 이 회사의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주가 대비 이 회사가 이윤 창출하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써 이 PE 레이쇼가 낮으면 낮을수록 회사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고 좋은 회사라고, PE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S의 경우에는 주가 대비 매출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주가에다가 이윤이 아닌 매출을 나누는 건데 제가 이 PS 레이쇼를 가지고 온 이유가 바로 이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현재 어떠한 수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매출을 이용을 해서 이 회사의 주가 매출 비율을 확인하고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 주가 수익률과 동일하게 PS 레이쇼 역시 낮으면 낮을수록 이 회사가 그만큼 매출이 높은데 반면에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낮은 게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Price to Book Ratio라고 해서 주가 순자산 비율은 이 회사의 거래가 되고 있는 주가 가격 대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장부상의 가치를 비교를 하는 건데 이 주가 PB 레이쇼 역시 낮으면 낮을수록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 반면 주가가 낮은 거기 때문에 회사가 PB 레이쇼가 낮으면 좀 더 긍정적이라고 보편적으로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ebt to Equity Ratio를 보시면은 Debt to Equity Ratio는 부채 비율이라고 하죠. 이것은 회사의 부채 대비 자본입니다. 자산이 아닌 자본, equity. 이건 역시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긍정적인 거라고 재무 비율상 이 회사가 자본은 많고 부채는 그만큼 적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 역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current ratio가 유동 비율이잖아요. 이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인데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자산을 그만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부채는 조금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1.2에서 2 사이였을 때 유동 비율은 current ratio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회사 에어비앤비의 한번 재무 비율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current ratio 유동 비율을 보시면은 1.74였습니다. 그리고 PE ratio는 마이너스로 검색을 할 수 없었고 PS ratio는 31.90이었습니다. PB ratio는 마이너스로 역시 확인할 수 없었고 Debt to Equity ratio는 80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사실 에어비앤비의 재무 비율을 이렇게 단순히 하나만 보았을 때는 확인할 수 없고 정말 좀 더 이 회사가 어떤 재무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 있는 동일합 기업들과 이 재무 비율을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에어비앤비의 재무 비율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속한 산업 속에서 그 다른 산업들의 재무 비율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함으로써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에어비앤비가 속한 섹터는 통신 서비스 섹터입니다.
그리고 산업은 인터넷 컨텐츠 및 정보 산업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에어비앤비 하면 왠지 숙박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에어비앤비가 인터넷 컨텐츠 및 정보 산업에 속해 있고 이 인터넷 컨텐츠 및 정보 산업을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1부터 10까지 나열을 하면은 첫 번째가 구글, GOOG, 두 번째가 GOOGL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페이스북, 네 번째가 무려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8년도 안 된 회사가 에어비앤비가 시가총액이 이 산업에서 네 번째로 높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보고 싶은 회사는 바로 이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회사와 페이스북 이 두 개의 재무 비율을 검색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 제가 검색을 해보고 싶었던 게 바로 윈드햄, WH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윈드햄이라고 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리조트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호텔 리조트 가장 큰 거 생각하면은 메리어트나 힐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시가총액이 더 많고 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호텔 리조트 산업은 윈드햄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그럼 이 세 가지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urrent ratio를 보시면은 current ratio가 1에서 2 사이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더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보시면은 에어비앤비의 current ratio가 유동 비율이 1.74고 가장 높은 것은 페이스북으로서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회사가 자산 대비 부채가 자산이 훨씬 더 높다는 걸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current ratio가 5.05라는 건 페이스북이 더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PE ratio를 보시면은 웨햄 역시 매출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기록을 하였고 그 반면에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이 회사의 그러니까 수익 대비 이 회사의 주가가 25.3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회사가 10,000원을 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00원을 벌고 있는데 이 실제 회사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230,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는 PS ratio. 이 회사가 이윤 창출한 것 대비 매출 대비 주가인데요. 보시면 가장 낮은 게 좋은 거겠죠? 보시면 웨이햄이라고 하는 회사가 6.28, 그 다음으로 8.46,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그 비해 비교적 높은 31.90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PB ratio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PB ratio는 book value, 그러니까 회사의 자산 대비 이 회사의 주가를 보는 건데 가장 낮은 거는 5.67인 페이스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debt to equity ratio라고 해서 부채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건 역시 페이스북이고요. 그 다음 낮은 게 80.29인 에어비앤비. 웨이햄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회사가 리조트나 그리고 호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텔 리조트 산업은 부채 비율이 비교적 많이 높다고 하는데 그래도 278이라고 하는 비교적 많이 높은 거겠죠? 이렇게 이 세 가지 회사의 재무 비율을 검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걸로 에어비앤비 회사의 평가를 하기에는 재무 비율로만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페이스북이나 웨이햄의 경우에는 역사도 깊고 그리고 과거에 이윤 창출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스타트업으로서 비교를 하기가 사실 뭐 비교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대충 인터넷 컨텐츠라고 하는 산업 속에 있는 회사들 중에 비해서 에어비앤비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 지금 현재 시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리서치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차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차트를 가장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의 펀더멘탈,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제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나서 차트에 현혹이 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가장 최근자로 3월 3일자로 에어비앤비는 180.40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3개월 동안의 가격 차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주가가 가장 낮았을 때는 121불에 거래가 되었다가 그리고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는 219불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180불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제가 이 회사의 지지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지지선을 그리면 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선을 그리자면 굳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저지선을 그리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 지워버렸네요. 지지선을 그리자면은 죄송합니다. 다시 그릴게요. 지지선을 그리자면은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저지선을 굳이 그리자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선이 많이 좀 삐뚤어졌는데 아무튼 보시면은 지금 현재 180불이라고 하는 가격이 과거에 봤을 때 이 180불이라는 가격에 한 번, 두 번,
3번가량 지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 180불 가격을 지지를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 해설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뚫리게 된다면 그 다음 지지선 가격인 얼마죠? 165불이죠. 165불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에어비앤비 가격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2020년도 12월달 재무제표를 발표를 하고 나서 현재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나눈 것들을 토대로 이 회사의 주가를 분석을 하고 투자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4가지를 뽑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은 P2P 숙박 임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윤 창출을 하는 방법은 호스트와 게스트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을 하고 찰지를 하고 그거를 이윤 창출을 하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익성을 보았을 때는 총 매출부터 잉여 현금 흐름까지 다 파란색으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회사의 수익성을 전년도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IPO를 한 회사의 경우에는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의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보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단기 순이익이 급격하게 직격탄을 맞았다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장성을 보시면은 이 회사의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매출이 플러스 40%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고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53%로 플러스 153%로 급격하게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매출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30%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춤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터넷 컨텐츠라고 하는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숙박업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하락을 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일반적인 숙박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다른 산업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고 팽창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회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용자 수를 늘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용자들로부터 더 많은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이 회사의 지속적인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가 분석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193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가장 낮았을 때는 121달러에서 216달러에 위치를 했었고요. Current Ratio, 유동 비율은 1.74, PS 31.90, Debt to Equity Ratio는 80.29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수익성, 성장성, 주가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에어비앤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아래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 지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